우선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염주연 씨는 여성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이름은 염주연입니까? 모르겠어요. 리제를 네가 알렸다. 당신은 백상열의 마음을 훔쳤습니까?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아, 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9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은 깊게, 말은 무겁게,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말은 사람과의 소통과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형사사건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요. 이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말이 갖는 법적 의미나 절차, 또 중요성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뵀는데 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의상에 특별히 좀 신경을 네, 썼습니다. 오늘 컨셉이 좀 예. 천변, 네, 약간 떠오르는데. 예, 1,000원짜리 네. 변호사의 천지훈 변호사 따라 했고요. 선글라스는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지금 CG로 이렇게 한번. 네. 오늘 다뤄주실 내용이 바로 형사사건에서의 말인데 네. 이 형사사건의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형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말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네. 피해자, 관련자의 말, 바로 진술인데요. 네.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네. 피의자, 피고인, 그다음에 피해자, 또 관련자의 순서로 문제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아마 아나운서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막 땀이 막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피의자하고 피고인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피의자는 네.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의심이 되어서 네. 수사기관, 네.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네. 의자가 그 의심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예. 근데 피고인은 네.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네. 검사 입장에서는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 맞으니 재판을 받으세요라고 기소를 하면 네. 그때부터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그 피해자나 피고인의 말 중에서 먼저 언급돼야 되는 게 있을까요? 있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해드릴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 네. 예. 수사 과정에서 주로 피의자의 말, 즉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도입된 어떤 기계적 측정 방법인데요. 정식 명칭은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합니다. 뭐냐면 답변이 진실일 때하고 네. 진실을 말할 때하고 네. 거짓을 말할 때는 사람의 본성상 어떤 그 심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생리적 반응, 뭐 호흡이라든지 혈압, 맥박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중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대법원이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인정을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증거로서의 가치조차 아니 자격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면서 이거 증거로 쓰지 마세요 하면 판사는 그 증거를 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으로 설명하기 전에 아나운서님 상대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까? 예, 진실만. 네, 진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도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절도. 염주연이 백상열의
뭐 물건을 훔쳤다. 지금 내용은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거짓말 탐지 검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염주연 씨는 여성입니까? 네. 당신의 이름은 염주연입니까? 네. 당신은 백상열의 물건을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갑니다. 아, 이렇게 그냥 계속 질문을 하는 뭐냐면 거예요. 그 호흡이나 혈압, 맥박 등이 이렇게 뭐 진폭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건에 관련된 질문에 가서 이렇게 확 튀면 아, 이거는 그러면 방금 답변은 거짓이겠구나. 뭔가 있구나. 예. 오. 그러다가 다시 당신의 이름은 염주연입니까? 이게 또 떨어져요. 그러면 아, 여기서는 또 진실을 말하니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염주연 아나운서는 우리 전남방송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쳤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를 묻는 건데 마음을 훔치단 말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은유나 비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훔쳤단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훔쳤단 말은 가치평가가 들어간 말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임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염주연 씨는 백상열의 물건을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네. 그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써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판명될 수 있는 질문 사이에 사건과 관계되는 질문을 해서 그 양쪽의 질문과 답 사이에 생리적 반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의 말도 궁금한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 소위 증거의 왕으로 불리는 증거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걸 원했습니다. 자백입니다. 아, 자백. 이거군요. 자백은 내가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물적 증거도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내 범행을 인정하는 말,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백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법관이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피고인에 대한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네. 이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헌법 12조 7항. 네.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또 형사소송법 310조도 그 헌법에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결국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피고인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런 조항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겠잖아요. 왜냐하면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가치나 중요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권이 침해되어 왔던 현실에 대한 어떤 반성적 측면입니다. 우리 예전에 원님 재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이제 뭐 어디 뭐 합숙을 하거나 선수촌에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남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자 선수 탈의실에 소위 몰카를 설치해 가지고 그 영상을 유출을 시켰어요. 유출까지. 예, 유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운동 선수 중에 여러 명이 이제 소위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백까지 했어요. 자백.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몰카 영상이 유출이 됐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고요. 무슨 몰카 영상이 돌던데 그 여자 선수 얼굴이더라. 예, 그걸 여러 명이 봐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너 이런 영상이 돌더라.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 영상을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 그 사람들만 조사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 몰카 영상을 입수를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동영상 봤다는 사람들이 설사 여자 선수들의 영상을 봤다 하더라도 그 영상이 그 문제가 된 탈의실에서 촬영됐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고 그러면 자백만 있고 보강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검찰에서 항소를 했고 다행히 그 영상을 입수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유죄로.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아니 정말 자백하면 저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근데 자백 보강의 법칙, 이건 꼭 이제 아주 이해가 쉬우시죠? 네, 너무 잘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말도 궁금합니다. 네. 이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말? 그렇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피해자의 말, 즉 진술은 인적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따라서 그것만으로 증거가 돼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 말에는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의 말밖에 없는데 증거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받았지만 네. 질문 많이 받았지만 말씀드렸죠. 인적 증거도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범죄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범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신빙성 인정이 되면 유죄 근거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대법원은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세웠어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주요한 부분이 그다음에 또 경험치,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에 비추어서 뭐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진술 자체 앞에서는 A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B라고 했을 때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어떤 뭐 금전적인 이유라든지 무슨 뭐 허위로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이런 그 진술의 신빙성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기준을 세웠지만 이제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실무에서 그걸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법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피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고 피해자는 나는 당했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결국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자기 판단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판으로 지적받는 꿈이 자기는 다시 군대 가는 꿈보다 더 두려울 것 같다. 현직 판사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라는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볼 게 아마 관련자들의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 관련자들의 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너무 많은데요. 그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하면서 이걸 녹음하면 형사적으로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죠.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제가 변호사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건 당연히 죄가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뭐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 간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 그런데 내가 아나운서님이랑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 이건 내가 참여자인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 몰래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녹음했을 때 그걸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음 내용이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은 그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요. 또 다른 사람과 내가 이제 대화하면서 이걸 녹음해서 뭐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한테 주고 그러면 이건 소위 그 음성권 침해라 그래서 민사상
네. 민사상 그 돈 물어주는 그런 민사 재판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음성권이란 것도 있군요. 예, 예. 초상권 있잖아요. 네. 초상권은 그 얼굴 예, 예. 많이 음성권은 들어갔는데. 예. 자, 그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되고 또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근데 이제 오늘도 전국의 경찰서 또 검찰청, 법원에서 말의 신빙성 여부를 놓고 누군가는 그 신빙성 입증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그 신빙성 탄핵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신빙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 경찰, 검찰, 또 변호인, 법관인데요. 이 사람들 또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타인, 특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자세로 쉽고 정확하게 또 정제된 말을 사용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상렬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되고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는데요. 아마 보시면서 또 이해가 쏙쏙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법조 각 직역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100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